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민주당의 대변인인 전수미님을 모셨습니다. 자, 전수미 변호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바쁘시죠?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네, 요즘 당과 정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당의 입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저희가 중간중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소청과 중수청과 관련해서 이제 당정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무려 78년 만에 네. 검찰이 해체됩니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걸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국민들이 그 촛불 시위를 하고 간절히 원했던 게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이잖아요. 예. 검찰개혁 핵심 중에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80년 가까이 검찰에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전 보고, 정치가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검찰이 정치를 난도질하는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직통 라인을 통해서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 그렇게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 네. 정말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건데,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수청법 제45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 참 말 못할 고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45조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본 검찰개혁의 원칙 중에 원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45조를 통해서 검사가 수사 개시 요청이라던가 별건에 대해 다른 이 건 말고 별건에 대해 조사하라는 그런 청구라던가,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정신에 정반대되는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제도적 통로였거든요. 이거를 끊어버렸다. 이게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나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찰이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 45조 자체를 없애버렸다. 끝내버렸다.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검찰개혁 이루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정청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이렇게 분출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대변인 입장에서 그때 보실 때. 그러니까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꼈기 때문에 이 당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 사이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이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이거 바꿀 필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 메시지 주셨다고 보고, 당에서도 전전의 대표께서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님과 같이 하나하나 이 조항 밑줄을 그어가면서 네. 다 수정했고, 그 수정한 밑줄 친 문구를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염원은 이렇다는 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반대를 하는 거 다 좋다. 들으세요. 그렇지만 반대를 할 거면 반대를 해야 되는 논거를 가져와. 근데 그게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다 오케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인데, 예. 거기에 딱 맞게 정청래 당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같이 그 작업을 했고, 왜 우리는 정부 안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거 이 정부 안대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빨간펜 밑줄착 작업으로 설득을 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말에 따르면 하루 전날까지도 보안을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최고위원들까지도 전날 늦게 알려줬다. 그만큼 이번에 그 보안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나요? 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정부 안 때문에 저희 당에서 당원분들 사이에서 약간 분열이 있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으신 걸까? 어떻게 이런 안을 내실 수가 있지라고 당원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의원님의 그런 그 안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어서 강경파는 이대로는 우리 검찰 개혁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다, 미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죽어도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것과 온건파 그냥 안대로 하자 어쩌겠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다 절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지금까지 소통의 문제가 약간 있었던 거는 중간에서 이거 다 열어놓고 해버리면 이게 정부가 정청래 대표는 A라고 말을 했는데 그 청와대에는 C라고 들어간다거나 예. B라는 왜곡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을 이번에 당에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우리는 B가 아니고 C가 아니고 A입니다. A인 이유는 무엇입니다라고 직통으로 바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가 새어나가면 또 이게 왜곡돼서 해석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각자의 아전인수격, 각자의 정치 논리로 해석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만 봅시다.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당원들이 원하는 거, 진짜 완벽한 검찰개혁, 독소조항 제거 이거 하나만 봅시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최소의 정보 그 공개 로서 갈 수밖에 없는 행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검찰도 행정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서 탄핵이 가능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뭐 조희대 뭐 대법원장도 법 왜곡죄로 지금 예, 고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제가 법조인이지만 너무 놀랐던 게 기본적인 그 선민의식 태도. 그러니까 카르텔 안에서 판사가 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할 성적이 좋아서 판사, 그 다음 성적은 검사, 그 다음은 변호사로 이제 서열이 우선 피라미드가 나뉩니다. 예. 그래서 법정 딱 들어가면 모두 다 기립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법정이 완인데, 근데 판사님들이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층간소음 때문에 싸웠어요. 예. 밑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내 위에 사람이 판사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사님이 위에 2층에서 층간소음 열심히 하시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실제 그런 일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사로 난 적이 있어. 층간소음으로 이제 법정의 왕께서 실생활의 왕으로 행세하시다가 왕께서 실생활의 왕이 됐다. 네,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예. 네, 그런 태도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검사들도 딱 흑백 논리 윤석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나를 칭찬하고 내 편에 있으면은 진짜 그 애국 세력들, 그다음에 우리 국가 세력들, 그다음에 반대면 반제국주의, 반국가단체 세력들, 종북 좌빨 세력들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중간 그레이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유죄, 무죄, 죄인, 일반인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검사들 특유의 그런 이분법 플러스 선민의식,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제가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로 맨 처음 법무부 들어온 그 등급이 그 공무원 1급부터 다 있잖아요. 예. 그 원래는 5급이어야 돼요. 근데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4급 취급해줘요. 4급 취급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0.5급이나 1급을 더 상승시켜서 본인들이 그 급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다른 데서 사무관이었는데 본인이 서기관, 그리고 과장인데 실장 이렇게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우리는 검사니까 너희 일반 공무원과 달라. 그러니까 나는 더 급수를 높인 사람 만나야 돼라는 게 그냥 체화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실제 체험했을 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판사나 검사 세력들을 이제 법 앞에 평등, 헌법 정신 기반으로 만들겠다. 너무 지극히 정상화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대변인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11월부터? 네. 그러면 이게 당번으로 정해서 일하십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당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목은 대변인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화, 수, 금은 변호사 활동하시고 타수금도 만약에 그 논평 관련해서 이게 어떤 전라도 관련 논평이거나 폐류와 지역 관련 논평이거나 아니면 인권 관련 논평들 제가 이제 특화된 그리고 외교안보 그쪽이 제가 특화된 영역이라서 그쪽에 필요한 영역들은 당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논평을 추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대변인이 원내, 원외로 각각 4명씩입니까? 네, 원내 의원 대변인 4명. 그다음에 원외 이제 의원 아닌 대변인이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내 대변인은 무보수라면서요? 네, 뭐
그 당의 예. 대변인의 하고 싶고 능력 예. 있으신 분들 워낙 많으시고 줄 섰으니까. 네. 예. 여기 JTBC 이게 원래 JTB 원래 이렇게 센 곳인가요? 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워낙 네.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저는 네, 보면 그렇죠. 그 원외 대변이 다 무보수라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자분들 만날 때 저희가 예. 항상 기자분들 응대를 해야 되는데 기자분들 만날 때는 이제 법카를 미리 신고를 하고 법카를 받아서 식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법카만 주는군요. 네. 전에도 보면 원래 JTB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최강욱 그때 민주 그 교육연수원장인가요? 네네. 그때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수가. 법카만 준다는 네,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똑같으시네. 기억이 났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때도. 네, 맞습니다. 법카만 주십니다. 국민의힘도 안 줍니까? 원외 대변인들한테? 국민의힘까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들어오면 좀 더 부드러우시대요. 태도가 영업사원 같아요. 좀 영업사원이면 뭐 돈도 나오나 이 생각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외 대변인들이 정말 고생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특히 예, 왜냐하면 무보수인데 일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꿈이 아무래도 정치인이라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러면 의원실이 예, 없어서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좌관, 비서관도 없으시니까. 예. 직접 저희가 다 하나하나 논평 주제 새벽에 6시나 7시에 이제 그때 딱 그 꼭지를 잡아서 이거 쓰겠다 아니면 이거 써야 된다라고 잡고 이제 열심히 논평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전 솔직히 몰랐는데 네. 방송에서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이 지금 14년째 변호사 활동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14년째 무보수로 활동하신다면서요? 저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명이 영원짜리 변호사라서,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된 이유가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인권 활동 하다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신 분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그래 내가 이렇게 힘 없고 돈 없어서 이런데 뭐 어쩌겠어 나같이 백 없는 사람 이럴 수밖에 없잖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사람 살리고 싶어서 변호사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무보수로 활동을 하나요? 경제 활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도 하고 강의도 뭐 칼럼도 하고. 쓰고 방송도 나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당 대변인 또 아르바이트도 하시네요. 네. 무보수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네. 명예롭게 감사하게 명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네. 민주당도 이게 원외 대변인도 좀 보수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10년 넘게 말이 그렇지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게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네, 근데 제 자신 변호사가 된 이유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예.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는 걸 그냥 일반 서민이니까 아니까 그냥 포기했거든요. 저조차. 그러니까 제 소원은 그냥 나 같은 사람 더 만들지 말자라는 마음에서 인권활동도 시작하고 이제 변호사도 시작한 거랑 네, 저 같은 사람 더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심이 보통 부가가치세 VAT 포함해서 330입니다. 네. 항소심 2심은 550. 물론 이제 그 큰 사건 말고 작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서울 단가 얘기하신 건데 지방은 훨씬 더 비싸요. 아, 그런가요? 네, 지방은 변호사 숫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예.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무보수로 활동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주위에 소문이 나서 이렇게 또 연락도 오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입소문 나서 이제 전수미는 이제 공짜로 해준다거나 공짜로 해준다. 연락 오시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저한테 연락 오시는 게 힘없고 돈 예. 없고 백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승소하거나 이제 끝나면 그다음부터 잘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피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트라우마도 아마 있으시기도 예. 할 거고 그래서 그다음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그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무보수로. 무보수 그때그때 다른데요. 다른데. 그러니까 뭐 상담까지 합치면 10건에서 한 20건. 네. 그럼 오늘도 그 리스트에 쫙 있겠네요. 무료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네, 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워낙 상담 많이 하셔서 전화 네. 상담이 제일 많고 이제 직접 소송 진행할 때는 또 이제 진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면 더 올 텐데 괜찮으세요? 네, 환영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분들 대변하려고 지금 변호사 하는 거라서 저야 오히려 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아니 우리 대변인님의 정치 활동과 관계없이 네. 이건 정말
칭찬할 건 칭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우연찮게 그 방송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모시게 되면 꼭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였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7대 조작 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지금 7가지 조작 기소에 대해서 네.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사 기소 분리로 제도 개혁으로 이제 검찰에 손을 묶었잖아요. 근데 예. 7대 조작 기소는 과거에 잘못한 거를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과거의 그 검찰의 행태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이 세 가지가 검찰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부터 해서 과거에 정말 많은 조작 기소로 국민들이 피눈물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라든가 각종 이제 재판 소원죄 이런 것들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과 주원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된 것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일본에 그 대변인 하면서 제가 외신과 대사관을 상대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한국같이 정치 표적 수사, 정치 조작 기소를 할 수가 없대요. 일본은? 네, 예. 왜요? 그게 징계 조항이 있나요? 첫 번째는 만약에 검사가 그걸 했다가 마지막에 대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 검사는 확실한 징계와 퇴출만이 남겨져 있대요. 유죄가 나올 경우 퇴출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예. 기소를 했는데 무죄. 무죄. 네, 이 사람은 죄가 있어라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갔는데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건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이것까지 판단이 되면 그 검사는 도저히 검사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검사 직업의 명예로서도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된 정치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기소를 했는데 누군가는 무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검사가 옷을 벗어야 된다 그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기소가 특히 정치에 대한 정치에 관한 정치 개입, 정치 조작 기소라는 게 검찰청 내부에서도 이게 실제 기소를 했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게 어떠한 이유로 했는지 다 분석을 하고 이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 개입, 정치 조작 기소라는 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화 자체가 그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죠. 검사와 언론은 철저하게 기존의 정권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고 그런 조작하고 개입하는 그 자체가 그 검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예. 라는 게 일본의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 수치 문화가 없잖아요. 이미 그동안 권력들이 검사를 권력의 신여로 권력의 개로 그걸 쓰는 게 너무 당연하고 검사들도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실하고 정권 바뀌면 죽어있는 권력에게 어떻게 되는지 부관참시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 반복의 악순환을 이제 끊고 예. 과거 청산 제일 중요한 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대한 청산 진상 규명 그다음에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7대 조작 기소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도 잘 아시겠지만 7가지 조작 기소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장동,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마지막으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게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었는데 대통령조차 SNS에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살인보다 나쁘다라고 했고 우리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말에 따르면 이게 검사야 깡패야. 그리고 내가 해당 검사를 꼭 깜빵에 넣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곤 했잖아요. 그만큼 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거의 망가뜨리는 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대 그 조작 기소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하는 게 결국 제 핵심은 그겁니다.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 매뉴얼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 공소청, 수사, 기소 분리 시스템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나눠지더라도
어떠한 연유로 인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권력의 왜곡이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예. 최대한 제도적으로 나눴지만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주는 과거에 이런 조작 기소가 있었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였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 처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 저지르지 마. 방지 매뉴얼, 가이드라인 그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건은 그때 그 정영학 회계사 그때 네. 나왔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 재창희 형 들었는데 그걸 실장님이라고 그러고 네. 위례 신도시를 웃 어르신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파일 직접 그때 들어보셨어요 혹시 변호사님? 네, 직접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김용 이제 부원장님도 그렇고 그 어떤 조작 기소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국민 듣기 평가도 여러 번 하셨지만 국민 특히 평가. 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게 재판까지 가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건 정치 표적 수사인데 김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를 드랍시켜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카르텔 지키겠다는 의도. 그게 아니면 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렇게 하지? 그럼 국민의힘 인사들에서는 똑같은 일들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나? 실제로 그때 대구의 시장, 예. 여기 홍카콜라, 홍준표 시장도 성남 FC 이제 축구단 그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전국에 있는 물론 뭐 도지사, 시장 나만 할 사람 없다, 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재명이란 이유로 뭐 김용이란 이유로 정진상이란 이유로 이렇게 특정 인들을 표적을 해서 이재명을 이게 결국엔 대선 후보로부터 드랍시켜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보복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 그 목표는 이미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조작 기소로 가고 검찰을 사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정조사로 가면은 국민의힘의 반발이 꽤 클 텐데요. 그러니까 네. 당장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네. 끝나고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과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사진 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환히 웃던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또 대변인님이 논평을 내셨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사법 지금 카르텔, 검찰 카르텔을 지키겠다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게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구심점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검찰개혁 2막이라는 거죠. 예. 하나의 뼈대는 새롭고 또 다른 검찰개혁의 2막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더 이상 이제 기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기소에 대한 심의라던가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이제 개입은 이미 45조 자행을 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소를 할 때 또 기소 자체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그것이 뭐 너무 정치적 편향으로 민주당 독단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선동하더라도 기소 자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기소가 제대로 된 건지 정치 편향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를 공정한 인사들을 뽑아서 이런 제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자행하는 것들 저희가 철저하게 그거를 준비를 해서 정말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검사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검찰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내용도 직접 쓰신 건가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7시에 이제 오더를 받아서 또 열심히 썼습니다. 오더를 받는다는 건 누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가자고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해집니까? 네, 강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주시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야마를 잡아서 쓰는 거죠. 또 야마라고 쓰시네요. 야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아니 보통 이제 기자들이 네. 야마를 잡는다. 야마가 네, 뭐냐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저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졌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이제 그 노선을 결국엔 본인이 있는 강상면으로 이제 변경. 처음에는 양서면이어서 네, 강상면으로 바뀐 이제 거죠. 검토를 예.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1억짜리도 아니고 1조 1조 8천억. 8천억짜리. 네, 1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예. 그게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 노선 자체가 바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예타 타당성, 예비 타당성 그런 거 조사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수요 같은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에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시수요가 있고, 그거를 했을 때 얼마나 그 교통편이 나아지 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뒤엎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강력한 정치적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치적 외압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사건 이 모든 걸 다 비롯해서 외압이 어느 선까지 있었냐. 그러면 그 선이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항상 그걸 지금 파헤치는 과정이고,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 이채양명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채양명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태원 참사부터 예, 해서 최수건 상명 사건도 하고 거기에 양평고속도로.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쪽에서는 이게 그냥 절차상의 하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권력이 1조 8천억짜리 이 국책 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했다. 거기에서 원희룡이 김건희의 그 압력이든 아니면 지시든 그걸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그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사적 그 국제 사업의 사유화를 도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점을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이제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해서 진실을 지금 밝힐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 특검에 대해서 최근 출국 금지된 게 원희룡 장관 말고 그다음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민중기 특검이 그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어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우인성 부장판사가 방조 혐의는 언급이 안 돼가지고 그거 빼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금 특검이 추가로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그러나요? 공동정범 무죄가 나오니까 네. 이제 방조 혐의로 이제 추가로 이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유죄로 판명되면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황제 조사를 해가지고 김건희 맞아요. 씨를 이렇게 뭐 휴대폰도 이제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렇게 출국 금지를 잇따라 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활발히 움직인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는 못했을까요? 그게 전 그게 궁금하던데. 그 윗선의 방탄이고 예. 말단이 다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재판에서도 김용현 탓,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 사령관 탓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탓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재판 행태를 내란 재판 보셨을 때 다 탓만 하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건희 윤석열을 위한 방탄, 그걸 말단들이 그걸 책임지거나 그걸 은폐하는, 이런 축소 은폐하는 구조로 지금 갔기 때문에 이거 한 거고, 결국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도 본인이 핵심인데 그걸 핵심이라 하지 않고, 윤석열의 또 여론조사도 그게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시지만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그 선거에서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특히 경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그걸 무형으로 제공했다? 실제 이 사람만을 왜냐면 후보는 여러 명 넣어야 돼. 그럼 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가 유리하다라고 그것도 나오기도 했고요. 윤석열이 여론조사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정황들이, 모든 증거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입과 그 실제로 알선수재를 받은 것과 주가 조작을 한 것에 그 실제적으로 주체자인 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판사들이 너무나 법조문을 축소적으로 해석하고 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서인지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게, 국민들 누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또 다른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쩐주인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를 나왔다가 2심에서는 유죄로 나왔는데, 그때 적용한 게 지금 방조 혐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김건희 씨도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 혐의가 추가됐으니까 유죄일 확률이 좀 높게 보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판사가 이진관 판사처럼 법상식적인 그 재판을 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법 로또.
아, 사법로또. 그러니까 이진관 만나면 한덕수처럼 된다. 네, 그 말씀이죠? 지기현 만나면 또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사법로또. 네, 그러니까 어떠한 판사를 만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사법로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사건도 어떤 성향의 어떠한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법부의 권위도 떨어지고 항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외치시잖아요. 진짜 독립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원칙이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피의자로 오더라도 피고인으로 오더라도 기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있으시면 내란으로 다 인정했는데 이 상황이 무죄 나오고 내란으로 인정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형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드라이하게 재판을 한다면 이러한 저는 말도 안 되는 과거 1심의 결과가 나올 수 없고 항소심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은 말인데 그러니까 최근 법조계에서는 사법로또라는 말이 나오는가 보군요. 네네, 사법로또.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연수원 판사가 연수원 몇 기냐, 그러면 어디 초등학교냐, 어디 고등학교냐 이거 다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다 그 변호사를 찾고 그 변호사가 다 연수원 동기들이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다 전화해서 누가 친한지 술자리 만들고 예. 접대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멀었네요, 사법부는. 네, 그러니까 아직 사법부는 예.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 사법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쯤 개혁될까요, 그런 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어서 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아니, 과거에는요, 감히 대법원장을 뭘로 고소고발하는 게 어떤 죄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 왜곡죄로 고발을 한 네, 상태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열망, 법 위에는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아니,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어떻게 대법원장이나 다른 판사들은, 검사들은 탄핵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2명을 탄핵시켰는데 네. 판사는 한 명도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누구죠? 임성근 부장판사 결국 그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판사예요. 어떻게 네, 보면. 법 위의 판사, 대통령 위의 판사,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행태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참 법 왜곡죄는 당사자들은 힘들겠지만 국민들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네요. 네, 정치 판검사들이 이제 그 자기네 입맛에 맞게 기소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판결을 내렸던 행태를 정치 판검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판사들을 위축시킨다.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셨는데, 아니,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왜곡된 재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다음으로 군산 그 재보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 군산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셨죠? 네. 그런데 멤버가 화려합니다. 네. 우리 전수미 변호사 나오시고 그리고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도 출사표를 던졌고 네. 그리고 문승우 전 전북도의 의장 네, 전직이죠? 지금 현직인가요? 활동하시고 계시다. 네, 도의 의장. 네, 문승우 전 도의 의장.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저희 취재기자가 물어봤더니 군산에 출마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아직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떠세요? 제가 방송 최초로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특종입니다. 예. 단독입니다. 예. 저번 주말에 예. 군산 이제 시민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야, 전 대변인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니, 이게 이렇게 파렴치한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했더니, 저한테 이제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서 봤더니, 군산, 재보궐선거에 적합한 사람 누구냐 하면서 보기가 1번 조국, 2번 김의겸, 그리고 3번 없음이에요. 저 기타예요. 예. 이름 자체가 조국과 김의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가 돌았다고요? 네. 실제 전화를 받으시고 제 이름이 없는 게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걸 너무 충격받으시고 어때 조국과 김의겸만 들어가셨대요. 그거 걸리지 않나요? 그렇게 조사를 하면?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거를 여론조사 하는 측에서 그거를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거기에 김의겸 전 새만금 청장 이렇게 들어 딱 2명만. 예. 그래서 그게 조국혁신당에서 의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렇게 질문지를 줬대요. 제가 항의했더니 예. 그 매체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 줘서 우리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전 조국 대표님 군산 뭐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뭐 군산에 있는 조국혁신당 사람들한테 조국 군산에 오십시오 뭐 이렇게 추대하는 모양새 또 안산에서도 이러셨던데 본인이 멋있게 배짱 있게 나가시지. 그러니까 예. 본인이 얘기하신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길이 이런 겁니까? 그 호남에서 뭐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이삭죽기 이런 걸 봤는데 그 군산에 그리고 얼음이 없어요. 예. 해빙선이시잖아요. 근데 무슨 얼음 깨시려고 군산에 오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만만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차기 지도자로서 모습인지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하실 때 왜 출마 선언을 한 제 이름은 넣지 않으시는지 이거에서 뭐 조국혁신당 의뢰라서 공표는 뭐 안 한다 하지만 혁신당 내부에서 알아보는 거다 하지만 전화 받으신 분들은 이름을 듣고 그게 홍보가 되잖아요. 그럼 조국, 김영경 이름을 다 듣잖아요. 예. 이 자체가 아니 출마 선언한 그 제 이름을 굳이 빼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제가 두려우신 건지 저랑 싸우기 싫으시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러브콜을 했거든요. 소식이 없어요. 무서우시면 좀 무서우시다고 말을 하시다 이게 비겁하게 여론조사로 제 이름을 빼시는지 참 이런 분이 이제 당의 대표라는 게 안타깝고 당 이름도 본인 이름을 넣어서 만드신 것도 굉장히 경이롭고 여러 가지로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돌직구를 던지셨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그 한 소리 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소리 하십시오. 저는 제 말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아니 저희가 반론권 입장에서라도 조국혁신당 그 혹시 누가 오면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사실이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 그 녹음까지 해서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파일이 있어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를 조국혁신당에 의뢰한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제가 그 매체에다가 여론조사 매체에 물어봤더니 혁신당 물어봤어요? 의뢰로 네. 그게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왜 질문지가 이렇게 돼 있냐 했더니 그 혁신당 그 의뢰한 데에서 질문지 그대로 주고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방송을 네,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십시오.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만약 나온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네요. 우리 네. 변호사님한테는. 뭐 언제든지 저 정정당당하게 즐겁게 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을 네. 한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한 4월 초쯤 합니까? 빠르면 4월 초 아니면은 4월 20일 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공천을 할 때 아무래도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보고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 만약에 그러겠죠? 경선만 한다면 여론조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경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상징성, 그다음에 의미. 이번에 아무래도 휴대폰의 그런 여론조사 조작으로 인해서 이번에 당선 무효가 돼서 열리는 거라 무조건적으로 여론조사만으로는 아마 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전략공천의 의미가 명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구 가운데 왜 굳이 군산을 선택합니까? 물론 본인이 고향이 군산이기도 하지만. 네. 예. 군산에서 태어나고 초중고 다 졸업했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저희 아이가 제 애 엄마인데 그 예. 유치원 YMCA 유치원부터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군산에 아이를 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예,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바라 가장 좋은 걸 먹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길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 고향이 그리고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그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어요. 아, 예. 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렇게 영화 촬영도 하고 문화가 숨쉬고 그다음에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다 열려 있는 게 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항도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3대 원래 항구였었고, 바닷길도 있고, 철길도 다 깔려 있던 곳인데 제가 서울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네, 군산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알아요. 부산 옆에. 제가 또 부산 옆에 네. 군산. 너무 충격받아. 그러니까요. 네. 충격적이네. 군산이 부산 옆에 있다고 아시는구나. 이 정도로 한때는 부산, 인천, 군산 할 정도로 3대 항구 18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조차도 잘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태한 불 꺼진 항구 도시가 됐기 때문에 또 아이 엄마로서도 제 고향 사람으로서도 불이 켜진 좀 머물 수 있는 도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이 지금 거의 불 꺼진 항구인데 최근엔 그나마 다행으로 새만금의
9조 원의 투자, 네, 네, 맞습니다. AI와 로봇, 뭐 그리고 그동안 10년 넘게 거의 10년 가까이 가동을 멈췄던 그 HD 현대중공업이 네. 다른 HJ 중공업 HJ, 그쪽에 MOU 체결했죠. 팔린다는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그 희망의 불빛이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통령님과 그 장관님도 내려와서 얘기하셨는데 그 새만금 지역에 수수라든가 AI 거점으로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마 새만금, 그 군산 그 지역 분들이 많이 희망을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문제 그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중공업이 삼성은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MOU니까 안 지키고 그냥 그대로 떠났던 거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약속은 했는데 본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군산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그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청 업체가 들어오고 하청 업체의 하청으로 들어와서 계약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떠나니까 이 계약직 군산 시민 다 잘리신 거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위를 정직원 지위도 보장받지도 못했고 하청업체의 계약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2, 3만 명이 갑자기 백수가 돼버리는,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현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떠났고 군산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대중공업 명목만 해서 이렇게 블럭만 만들고 울산에 다시 몇억 원 들여서 갖다 주는 이제 비생산적인 구조였는데 이번에 이제 체제가 바뀌고 HJ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골리앗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 속도와 실행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군산의 그 희망의 그 불빛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많은 그 전북 도민들이 실망이 너무 크셨어요. 네. 예. 그 2011년인가요? 제 기억에 2010년인가 그 삼성이 투자한다고 그럴 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공수표가 됐고 최근에는 SK 투자 그것도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들 삼성이나 SK나 현대나 다 이름 들어본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지속력, 누가 이거 지속력이 끌고 나갈 것인지, 지속력이 끌고 나가려면 중앙과, 그러니까 이 군산의 문제를 중앙의 언어로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앙의 언어로 실제로 풀어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감시하고 군산 지역과 그 SK나 현대나 삼성 그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게 그 일자리가 창출되고 군산 시민들의 그 먹거리가 나아지는 형태로 그 법적인 구속력이라던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대학교 때 제 친구의 죽음으로 제가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인권가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우리 버렸어요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목소리 없는 분들의 목소리로 대변을 하고 있고, 제 고향 군산이 이제 불이 꺼지고 목소리 없는 도시, 불 꺼져가는 도시, 쇠락해가는 도시, 소멸되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어서 많이 미약하지만 군산 정말 살리고 싶어서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알아주신다,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군산 시민분들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 머슴으로 진짜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슴 좋습니다. 네.